안녕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애초롭게 지켜봐야 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가정은 제가 결혼하면서 꾸린 제 가정이었어요. 저는 제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내려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기도 하고 갖은 애를 다 썼었죠. 하지만 결국 전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부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불행을 겪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 사연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견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그야말로 아내 바보이자 우리 두 아들에겐 자식 바보가 되었죠. 남편은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저의 힘든 순간들도 모두 함께 나누고 울어도 줬었어요. 전 둘째를 임신했을 땐 유독 입덧이 심해 잘 먹질 못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와 똑같이 힘들겠다며 밥을 굶기도 했습니다. 속상해서 제가 말리긴 했지만 그 마음만은 참 고마웠었죠. 저는 둘째까지 낳고 복직했다가 애엄마인 절 달가워하지 않던 회사에서 결국 자진 퇴사를 마음먹었거든요. 나쁜 놈들. 그런 인간들은 나중에 다 벌 받을 거야. 당신 아무 걱정 말고 쉬려면 쉬고 이직 준비하고 싶으면 해.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나만 믿어. 그때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절 응원해줬습니다. 그 후 생각보다 잘 취업이 되지 않아 전 1년을 꼬박 집에서 쉬게 됐는데요. 그때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 생활을 한다고 눈치를 주긴커녕 전보다 더 집안일을 많이 도맡아 줬어요. 당신은 방에 가서 좀 쉬어. 애 둘 보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세상엔 주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데 제 고생을 알아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전 쉬지 않고 이직 준비에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전보다 좋은 회사로 좋은 조건을 제의받아 재취업할 수 있었죠. 그런 남편처럼 남편의 동생인 두 시누이도 꽤 큰 동네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던 시부모님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미야, 자자. 여기 대파랑 양파랑 다른 것들 많이 싸놨으니까 이따 다 챙겨가라. 고긴 돼지고기랑 소고기, 구이용, 국거리용 구분해서 정육 쪽에 네 시애비가 또 따로 다 싸놨어. 아유, 어머님, 저희 집 근처에도 마트 있어요. 자꾸 파시는 걸 이렇게 다 싸주시면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장사하세요? 우리 돈 버는 것보다 자식들 잘 사는 게 훨씬 중요하지. 우리 용진이가 요리랑 살림은 영체병이라 네가 대부분 안다며. 그래서 뭐 싸주는지 너한테 말해주는 거니까 이따 차로 옮기는 건 용진이한테 하라고 그래라. 너 힘들어. 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음엔 전화로 미리 말해놓고. 알았지? 시부모님은 저희가 갈 때마다 생필품이며 식재료며 아낌없이 싸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두 분은 그걸 적어놨다가 문제없이 세금 신고도 따로 하셨다더라고요. 또 제가 재취업을 준비하며 주부로 보냈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 한 번은 시부모님이 저만 따로 마트로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애미야, 요즘 네 벌이가 없어서 생활비 많이 부족하지? 그럴까 봐 식재료며 생필품이며 잔뜩 사서 보내려고 좀 불렀다. 너희 시아버지가 이따 갈 때 태워다 줄 거야. 또 겸사겸사 너한테 몰래 줄 게 있어서 애비 없이 너만 불렀어. 그때 시부모님은 남편 몰래 제게 쌈짓돈을 쥐어주셨어요. 놀라서 거절하려 하니 시어머니는 제 손에 돈 봉투를 더 꼭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다 애미야. 돈 못 번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다. 괜히 생활비 얘기 용진이한테 꺼내면서 미안해하지 말고 이걸로 마음 편하게 살림해라. 얼마 안 돼.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어떤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신답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두 분께 제가 진심으로 잘하며 살았던 건 두말하면 입 아플 일이었죠.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게 잘해줬으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남편이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셨습니다. 특히 아빠가요. 아빠, 여기까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함께 삼계탕집을 운영하셨었어요. 한 번은 제 남편이 지독한 감기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남편이 앓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아빠가 삼계탕을 포장해서 저희 집까지 오셨더군요. 아플 땐 잘 먹어야 한다며 남편 먹이라고요. 그때 아빤 평소엔 넣지 않으셨던 인삼과 전복, 그 외에도 몸에 좋다는 건 다 넣어서 아주 특별한 삼계탕을 끓여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보양식이라며 입맛이 없는 와중에도 삼계탕을 싹싹 비웠답니다. 또 어느 날엔 친정에 간 날 아빠가 남편에게 두툼한 코트 하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이거 좀 입어보게.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 자네 주려고 내가 백화점까지 가서 열심히 골라온 거야. 좀 구시대적인 말 같아도 같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남자는 바깥일을, 여잔 집안일을 더 신경 쓰게 되는 법인 것 같아. 항상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에 어깨가 무겁지? 그런 우리 사위 옷이라도 멋들어지고 좋은 거 입히고 싶어서 내가 신경 좀 썼네. 아빠가 사오신 남편의 코트는 두툼하면서도 가벼운 정말 좋은 옷이었어요. 평소 알뜰하셨던 아빠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소비였죠. 아빤 그렇게 제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셨던 거예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예쁨을 듬뿍 받으며 저와 남편에겐 더없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두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주었기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나날이 이어졌죠.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5살이 됐던 해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당신 요새 왜 이렇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 어? 아, 요새 업무적으로 중요하게 받아야 할 연락이 많아서 계속 검토해야 될 자료도 많고 언제부턴가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통 놓질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져 남편은 거의 휴대폰을 눈이 빠질 듯 들여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처음엔 회사 때문이라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여보, 애들도 듣는데 무슨 욕을 그렇게 해? 당신 요새 진짜 이상해?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혼자 환호성을 지르질 않나? 아니면 짜증이나 욕설을 해대질 않나? 당신 진짜 나한테 뭐 숨겨? 아니야. 미안해, 여보. 이 거래처 사람들이 일을 너무 짜증나게 하잖아. 가뜩이나 퇴근하고 계속 일해야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감정이 좀 심하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미안해. 조심할게. 이곳에 차마 쓰지 못하겠지만 남편은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설을 혼자 남발하기도 하고 때론 혼자 실실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언젠간 제게 미안한 말투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친구 중에 동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랑 되게 절친한 사이거든. 그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디서 만난 친군데? 초등학교 동창.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는데 당신은 아마 기억 못할 거야. 아무튼 걔가 얼마 전에 사업이 망했대. 근데 설상가상으로 걔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네. 오죽 힘들었으면 걔가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막 울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빌려줘도 괜찮을까? 차용증도 다 받아놓을게. 걔 진짜 믿을 만한 애야. 남편은 제가 처음 들어본 이름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남편은 원래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게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역한 친구가 있었을 줄은 몰랐을 뿐더러
표정도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린 각자 명의로 하나씩 목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과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제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을 믿었었으니 정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물론 도와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전에 전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내가 그 동민이란 친구 직접 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당신, 나한테 지금 휴대폰으로 당신 통장 좀 보여줘봐. 예금이랑 적금 통장 둘 다. 하지만 남편은 통장도 못 보여주겠다. 친구도 불편할 것 같아 못 보여주겠다. 둘 다 거절하더군요. 저는 더더욱 의심이 커져 소리쳤어요. 장난쳐 지금? 당신 지금 행동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요새 안 그래도 당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짜 나 뒤로 넘어가는 걸 볼래? 얼른 통장 잔고 봐봐. 그리고 당신 휴대폰도 내가 좀 뒤져봐야겠어. 대체 요새 뭐 때문에 그렇게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건지, 진짜 그게 회사 일 때문인지 아닌지. 당신이 워낙 바른 사람인 걸 아니까 그동안에 믿었었는데 나도 이젠 의심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과 언성까지 높이며 실랑이를 했던 때였어요. 결국 남편은 제가 길길이 날뛰자 은행 어플을 켜주더군요. 저는 남편의 통장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예금과 적금 모두 해지해 그 돈을 다 쓴 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의 통장에도 모여있는 돈이 없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어? 어? 당신 동민이란 친구도 없는 거 맞지? 대체 뭐냐고? 제 고함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 답답한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전부 뒤져봤는데 그 결과 남편이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저는 남편의 어깨며 팔이며 마구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 도박했니? 어? 그래서 우리 돈도 다 날리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서 돈 받아내려고 했던 거야? 미안해, 여보. 처음엔 그냥 재미로 잠깐 해본 건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너무 푹 빠져 있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못 살아. 어떻게 겁도 없이 이 큰 돈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냥 잃은 돈 복구 못하면 당신한테 이혼당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거 복구하려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나 도박에 손 안 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게 모든 걸 걸리자 남편은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그런 무서운 일에 빠졌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워낙 바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제 남편은 저와 애들에게 원래는 정말 잘했었으니까요. 한 번의 실수로 남편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대신 저는 모든 경제권을 남편에게서 빼앗았고 남편은 회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돈을 제외하곤 전부 제게 월급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살던 전셋집이야 대출 문제로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상관없었고요. 당신 나랑 분명히 약속했어. 두 번 다시 도박의 도짜도 나한테 들리게 하지 마. 워낙 멀쩡한 사람이었으니 저는 남편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중독이 중증이었더군요. 한동안 잠잠하던 남편은 몇 달 뒤부턴 회식이 전보다 훨씬 잦아졌어요. 당신 밖에서 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 하면서 회식이 어쩔 수 없이 있다지만 그 정도가 너무 잦잖아. 여보, 나 진짜 믿어줘. 내가 또 거기에 손대려면 그냥 휴대폰 붙잡고 있으면 되지. 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겠어. 우리 부서 부장님이 바뀌셨는데 워낙 회식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래.
사회생활 하려면 그런 거 빠지기 힘든 거 알잖아. 어쨌든 남편이 회사는 성실히 다니고 있었으니 처음엔 저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거두지 않았었는데 그 잦은 외식이 계속되니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굳이 밖에 나가 휴대폰 도박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도박이 휴대폰으로 하는 것만 있답니까? 저는 너무 의심이 되어 한 번은 조금 일찍 퇴근한 후 남편 회사 근처에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미행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많은 퇴근하는 사람 중 남편을 어떻게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었겠어요? 그날 미행에 실패한 전 남편이 회식을 하고 온다던 그 다음 기회에 또 잠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퇴근한 남편의 뒤를 밟기에 성공한 전 절망을 하고 말았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여기가 식당이냐? 술집이야? 여보, 여긴 어떻게? 당신 뒤밟았다. 왜?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이젠 도박장까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하고 있어? 당장 나와. 남편은 역시나 회식을 간 게 아닌 오프라인 도박장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도박엔 워낙 종류가 많았으니까요. 저는 혼비백산한 남편을 끌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월급은 제가 대부분 다 가져가고 있는데 돈이 대체 어디서 났냐고 추궁하니 울먹이며 이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대출 받았어. 뭐? 대출? 어, 여보, 내가 진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거든? 근데 그때 잃었던 돈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근데 휴대폰 도박에 손댔다간 또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이번엔 다른 도박을 해보기로 했던 거야. 딱 그때 잃은 것만 찾고 그만두려고. 그래서 찾았어, 그 돈은? 당연히 못 찾았겠지. 그게. 근데 여보, 나 이제 노하우를 좀 알았어. 조금만 더 해보면 진짜 그때 잃었던 돈, 그리고 대출받았던 돈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주면 안 돼?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잃은 돈에 집착하다가 끝내 인생 망가진다더라. 내가 언제 그때 돈 다시 벌어오라고 했어? 아니잖아. 그냥 다 잊고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고 했잖아. 근데 이젠 대출까지 받았단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정말 도박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군요. 남편은 잃은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화항된 희망에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고요. 그날은 어찌저찌 집에 끌고 돌아왔는데 그 후부터 남편은 아예 대놓고 도박장에 가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밤을 새고 출근하는 날도 많았죠.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이미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보, 봐봐. 오늘 이만큼이나 땄어. 거봐. 내가 곧 흑자 전환될 거라고 했지? 흑자? 그동안 당신이 잃은 돈이 얼만데 고작 그 100만 원 가지고 흑자란 소리야? 그리고 당신 이번 달 월급은 분명 다 썼을 텐데 또 도박장을 갔어? 돈 어디서 났어? 설마 또 신용대출 받은 거야? 어? 그게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거길 가 있더라고. 그래도 오늘은 따왔잖아. 어? 남편은 아예 제게 생활비도 안 주고 모든 월급을 다 도박장에 쏟아부었어요. 집에 있는 폐물과 애들 돌반지까지 다 갖다 판 걸 나중에 알았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게다가 남편은 돈 나올 곳이 없자 신용대출에도 손을 댔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 위해 퇴근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라 남편을 끌고 오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곤 했죠. 정말 제 삶이 너무 피폐해져 갔어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가족이 전부인 사람이었잖아. 이대로 가다간 나랑 애들 인생까지 다 망가진다고. 무엇보다 당신 인생이 지금 이미 파괴되고 있잖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가서 치료라도 받아보자. 어? 내가 정신병자야? 정신과를 왜 가? 여보, 난 돈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딱 크게 한 방만 대박 나면 그땐 진짜 손 씻을 거야. 그때부터 당신도 우리 애들도 다 호강하고 사는 거라고.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잡으러 다니며 화도 내고 애원도 해봤어요. 또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까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거부하더라고요. 처음엔 미안해라도 했던 남편은 점점 뻔뻔한 모습까지 보여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겉으로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있고 남이나 자기 자신을 헤아려 하는 모습까진 보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날려썼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는 양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남편의 상태를 말씀 못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양가 부모님께 남편의 상태를 알리게 됐어요. 남편이 주변에까지 피해를 끼치기 전에 그게 맞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들어보니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유용진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안 그래도 통 소식이 없어서 사업 잘 되고 있나 너한테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걔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우리 돈. 사업이라뇨. 그 사람 아직 멀쩡히 회사 다녀요. 제가 남편 말리랴 애들 챙기랴 정신이 없어 시댁에 소홀했던 걸 이용해 남편은 거짓말로 돈을 타갔었던 겁니다. 제가 한 발 늦었던 거죠. 그 효자던 사람이 설마 자기 부모님의 돈에까지 손댈 거라곤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다행히 두 시누이에겐 아직 피해가 없었지만은요. 또 남편은 친정 아빠도 찾아가 같은 핑계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서방이 들려준 사업 계획이라는 게 너무 부실해 보여서 내가 안 빌려줬었다. 사업에 대해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 뒤론 별말 없길래 그냥 사업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도박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무 의외였던 남편의 상태에 친정 부모님도 경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들은 양가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 남편의 등을 마구 내려치셨죠. 이놈아, 어디 손댈 게 없어서 그런 무서운 거에 손을 대? 그동안 애미가 몇 번이나 참아줬다며. 그럼 늦게라도 반성하고 다시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우리 돈은 그렇다 치고 애미 속을 이렇게 문드러지게 해. 여보, 아주 저놈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요.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미야, 그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미안하다. 차라리 네 시누이들이 그랬다고 하면 지금보단 덜 놀랐을 것 같은데 어쩌다 그 착하고 바른 애가 저 지경이 됐단 말이냐? 그 후 너무 죄송하게도 양가 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찾아다니는 동안 애들을 맡아주시거나 아빠와 시아버진 저와 함께 남편을 잡으러 다니기도 하셨던 겁니다. 남편의 강제 입원도 시부모님과 함께 상의해서 알아봤었던 거고요. 또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회유하기 위해 죄송하게도 남편의 빚까지 일부 갚아주셨어요. 아빠,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그 빚을 아빠가 갚아주세요. 진주야, 내가 말했잖니? 이서방도 우리 자식이라고. 사돈 어른들처럼 우리도 이서방이 진심으로 정신 차리길 바래서 이러는 거야. 이서방, 자꾸 잃은 돈 복구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라며? 그럼 빚이 좀 줄어들면 손 씻고 나오기가 조금은 덜 어려워지지 않겠어? 저기 이서방, 내가 그동안 자넬 야단도 많이 쳤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겠네.
자네 부모님이랑 우리 돈으로 빚 조금이라도 갚고 다시 새 인생 살아. 그깟 남은 빚 열심히 일하면 금세 갚을 걸세. 자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않나? 어? 애들하고 우리 딸을 봐서라도 제발. 저는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런다고 남편이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서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은 남편뿐 아니라 절 위해서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끝까지 남편을 도우신 거예요. 이렇게 우린 모두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았던 두 시누인 자신들의 책임도 아닌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제게 자주 전화해 사과를 했었죠. 제 동생 내외도 남편 걱정이 한가득이었고요. 시부모님이야 남편의 부모님이라고 치지만 저와 부모님이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되돌리려고 노력했던 것, 남편이 원래 착하고 좋은 사람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저와 애들에게도 또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휴, 가여운 이 서방을 대체 어찌한단 말이냐. 그래도 진주야, 잘나도 내 가족, 못나도 내 가족인데 그렇게 착했던 이 서방을 냉정하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구나. 과거 아빠가 지병이 심해져 입원하셨을 때 지방에 내려가 살던 제 동생을 대신해 아빠를 살뜰히 챙겨준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엄만 생계를 위해 계속 장사를 해야 했고 아빠를 직접 챙기려던 제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당신은 애들 봐야지. 애들이 나보다 당신 말을 더 잘 듣잖아. 그리고 처남이 가까이 살면 처남에게 맡겼겠지만 장인어른 풍채도 좋으신데 간병하고 챙기려면 힘 좋은 내가 하는 게 훨씬 나아. 물론 낮엔 일하느라 아빠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지만 남편은 퇴근 후엔 무조건 아빠 병원에 들러 아빠를 보살펴줬습니다. 또 제 동생이 결혼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저 없이 멀리 살던 동생을 찾아가 술을 사주며 고민도 여러 번 들어주고 기운 내라며 용돈까지 주고 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남자로서 다 겪어본 일이니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면서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우린 모두 남편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던 와중 그래도 남편은 회사만은 꾸준히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아직 사회에서 많이 멀어지진 않은 모습에 가족들 모두 더 희망을 걸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8살이던 해 남편은 이번엔 출장이 잦아지더군요. 그것도 주말 출장까지 간다기에 전 바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러더라고요. 출장은 진짜야. 내가 맡게 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출장 많단 말이야. 주말 평일 안 가리고 내가 확인시켜줘? 당신 우리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셨던 김 과장님 알지? 과장님한테 전화 걸어줄게. 아니 과장님 맞는지 의심할 테니까 내가 아예 영상통화 시켜줄게. 남편은 저도 알고 있던 사이인 김 과장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과장님의 입으로 직접 제게 사실 확인을 시켜줬죠. 과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집사람이랑 결혼식 영상 오랜만에 보고 있었는데요. 과장님 영상 보고 집사람이 과장님 잘 지내시고 있냐고 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요새 더 잘생겨졌다면서 이번 주말에 출장 가는 걸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까지 하네요. 물론 장난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확인시켜 주려고요. 재수 씨, 아직까지 신혼처럼 깨복고 사시나 봅니다. 저희 처는 제가 출장을 가든 뭐라든 신경도 안 쓰는데요. 저희 출장 가는 거 맞고 당분간 출장이 좀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의심 마시고 앞으로도 꽤 많이 복고 사세요. 다음에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그렇게 두 눈과 귀로 확인하고 나서야 전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계속 출장을 다녔는데 왜 사람 촉이라는 게 있죠?
다시 수상해지는 느낌에 전 남편 몰래 남편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어요. 그리곤 확인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남편의 목적지인 지방의 유명 카지노였더라고요. 저는 거짓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당신 내가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했는데 기어코 또 도박을 하고 다녔어? 요새 좀 잠잠해져서 겨우 정신 차려내 했더니 평일엔 대체 어떻게 출장 핑계 대고 거길 간 건데? 설마 회사까지 그만둔 거야? 아니야. 그냥 연차 좀 쓴 거야. 그런 어플은 또 언제 깔았대?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그렇게 당신 월급 다 써서 도박하고 다니면서 수중에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어? 설마 또 빚졌어? 그게 사실 이제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사채에 잠깐 손대긴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갚았어. 안 그래도 사채꾼들은 나도 무서워서 오늘 돌아오는 길에 차를 팔았단 말이야. 그 돈으로 바로 갚았어. 뭐? 차, 차까지 팔았다고? 남편은 그날 함께 돈을 모아서 산 남편의 차까지 멋대로 팔아버린 겁니다. 솔직히 그날 남편이 차를 팔았다는 것과 그동안 또 거짓말을 하고 도박을 하러 다녔다는 것, 아니면 사채까지 손댔었다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충격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과장이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남편은 제 눈을 쳐다도 못 보고 털어놨어요. 사실 과장님 이미 회사 그만두셨어. 처음엔 나한테 도박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과장님이야. 과장님은 지금 도박 때문에 이혼까지 당하셨어. 뭐? 그 인간이 당신을 망가뜨린 주범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도 당신은 겁도 안 났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인간이랑 붙어 다니면서 이러고 다닌 거냐고. 어? 그냥 과장님이 나보다 아는 정보가 많으니까 도움 좀 받은 거지. 근데 여보, 다른 도박이랑 다르게 카지노는 내가 진짜 재능이 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당신 명의로 된 이 집 전세 빼고 잠깐 월세로 이사 가면 안 될까? 그 전세금 정도 투자하면 그동안 잃은 돈도 다 따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진짜라니까? 내가 그거 싹 다 갚고 이번엔 진짜 손 털게. 뭐? 이 집 보증금을 빼서 또 그 짓을 하겠다고? 안 되겠다. 내가 당신 최대한 붙잡고 버텨보려겠는데 당신은 더는 답이 없어. 애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붙잡으러 다닌다고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애들한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줘서. 그런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은 언젠간 우리 애들마저도 길바닥으로 내쫓을 거고 우리 애들을 사채꾼들한테도 쫓기게 할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만 이혼해. 그날 전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예전의 남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엔 부모도 아내도 자식마저도 이미 없었어요. 그저 도박 하나뿐이었죠. 남편이 변한 3년 동안 버티고 버텼지만 이젠 애들 인생까지 망칠 것 같아 전 이혼이라는 뼈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었는데 내가 도박 좀 한다고 이혼하자고?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참고 봐줬는데 그딴 소리를 해.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 그래, 이혼해. 대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최소 반반인 거 알지? 이 전셋집 보증금이랑 당신 앞으로 조금 남은 우리 재산 다. 물론 애들은 내가 못 데려간다.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말하는 와중에도 이혼으로 인해 수중에 떨어질 돈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당신이 까먹은 돈이 다 얼만데. 당신 앞으로 남은 빚이야 당신 몫이라지만 당신이 까먹은 우리 돈은 공동의 돈이었다고. 적금도 예금도 차도. 게다가 당신 도박에 빠지고선
나한테 생활비도 한 푼 안 갖다 줬잖아. 더군다나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해야 할 판에 무슨 재산 분할이야? 당신 애들 양육비는 앞으로 어떻게 줄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당연히 당신한테 나눠줄 돈 없어. 양육비야.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벌어서 주면 되지. 웃기고 있네. 지금도 월급 다 탕진하고 나서도 돈이 부족하면서 벌기는 개뿔. 그래서 나한테 절반 못 준다고? 그럼 나 절대 이혼 못해. 남편은 제가 재산 분할을 못 해준다고 하자 난리가 나더군요. 전 결국 그럼 이혼 소송 싸움으로 가보자며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집을 왜 나가야 하나 싶긴 했지만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남편이 저와 애들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만약을 대비한 거죠. 그렇게 결국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된 절 부모님은 울며 안아주셨어요. 그래, 잘 왔다. 우린 다 할 만큼 했어. 정말 고생 많았다. 전 시부모님에게도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는 못 살겠다면서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친정집까지 찾아와 저와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사부인, 그동안 저희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애미 참 착하고 고운 앤데 이렇게 상처만 남겨주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애미야, 아들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더 빨리 너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너를 잃고 싶지 않은 욕심에 차마 그러지 못했어. 이제라도 이혼 결정한 거 정말 잘했다. 너랑 애들이라도 살아야지. 너무 서글픈 마음에 저도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마음으로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도중 더 끔찍한 불행이 생기더군요. 저희 친정아빠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손 써볼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는 인간이 고작 아빠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게 남편의 도박과 이혼으로 속상하게만 만들어들인 일이라는 사실이 절 미칠 듯한 죄책감으로 밀어넣었죠. 저는 남편도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으로 간 뒤에도 항상 남편을 걱정하며 탄식하셨던 아빠를 위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편을 자식처럼 여기고 한스러워하셨던 그런 아빠를 위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당신을 계속 걱정하셨던 분이야. 도의라는 게 남아있다면 와서 조문이라도 하고 가. 장인어른이? 어느 병원이야? 어디 장례식장으로 가면 돼?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자신을 아껴준 아빠에 대한 고마움은 남아있는지 남편은 한달음에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자신도 상주 노릇을 하고 싶다고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탁할 자격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장모님, 그래도 저도 한땐 자식이었잖아요. 절 친자식처럼 아껴주셨던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불효만한 자식으로서 마지막엔 자식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혼 마무리 안 됐으니까 저 아직 이 집 사위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엄만 뜻대로 하라며 허락하시더군요. 네 아빠가 그래도 이서방이 자기를 생각해 준 거 알면 싫어하진 않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치르며 남편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제대로 못 본 사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상하게만 만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아직 일말의 양심과 감정은 남아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저도 참 서글펐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착한 사람이었지 싶어서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의 손님도 정말 많이 와주셨더군요. 남편의 친구들, 전 직장 동료들,
현 직장 동료들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보통 전 직장 사람들까진 장인 장례식엔 잘 안 오는데 말입니다. 고맙게도 시누이들은 장례 이튿날 오전 시매부들과 함께 조문을 해주고 갔고 그날 저녁엔 시부모님도 온다고 연락을 주시더군요. 우리 거의 다 왔다 애미야. 전 그날 저녁 거의 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조문 와주신 자신의 직장 상사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주 기가 찬 말을 내뱉더군요. 여보, 방금 돌아간 우리 회사 상사들까지 다 해서 내 손님들은 올 사람 다 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 손님들이 낸 조의금만 따로 빼서 지금 나 줘. 뭐? 조의금을 달라고? 어, 내 손님들이 내고 간 돈이니까 그건 내 거잖아. 내 동생들이 낸 돈 있지?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 가족이 낸 돈이니까 그것도 나 줘. 우리 부모님 오실 때까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나 더는 마음 급해서 안 되겠어. 나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 이 느낌 가시기 전에 얼른 한탕하러 가봐야겠어. 설마 당신 지금 우리 아빠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박할 돈 노리고 와서 상주 노릇한 거야? 아니 겸사겸사지 뭐. 아,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슬퍼. 그래서 여태 자리 지켰잖아.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건데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이 빨리 돈 줘. 그러니까 남편은 아빠에게 죄송해서가 아니라 돈을 노리고 상주 노릇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언제 슬퍼했냐는 듯 험악한 표정을 짓곤 제게 조의금을 요구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박은 제 남편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시 제 동생과 올케는 조카를 잠시 서울 살던 올케 동생 집에 데려다 놓고자 자리를 비웠었고 엄만 기가 막혀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자네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럴 수가 있나? 어? 그 양반이 자네를 얼마나 아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말에 이어 악을 썼습니다. 당신 인간이야? 당신이 진짜 우리 아빠를 생각했으면 적어도 내일 발이 날 때까지 기다렸겠지. 이렇게 고작 3일을 다 못 기다리고 또 도박 생각에 발바닥이 근질근질하진 않았겠지. 당신 몫의 돈? 그딴 게 어딨어. 절대 못 줘. 왜 우리 아빠의 불행이 당신 도박하는데 밑거름이 돼야 돼? 이 쓰레기야. 당장 여기서 나가. 나가라고. 아, 진짜. 그냥 돈만 주면 될걸? 왜 자꾸 듣기 싫은 훈계질이야? 얼른 돈 내놔. 나 그 돈 가져가려고 일부러 아는 인맥들한테 다 연락 돌린 거란 말이야. 빨리. 하지만 이미 남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이젠 두 눈까지 시뻘개져선 난리를 쳤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놀라서 우리 주위로 달려왔지만 남편은 그런 시선들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 순간 누군가 남편의 뒤통수를 퍽 하고 내려쳤습니다. 이 망할 놈의 인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야? 핸드백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친 사람은 바로 언제 도착하셨는지 모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거칠게 잡아 끄셨어요. 나와 이 자식아, 나와 하시면서요. 하지만 돈을 받아가야겠다며 버티던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소리치셨죠. 내가 널 이런 금수로 만들자고 힘들게 키운 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널 그렇게 아껴주신 장인 장례식장에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몫의 조의금? 너는 그 100배를 여기다 가져다 바쳐도 할 말 없는 죄인이야. 도박에 빠진 사위 뭐가 예쁘다고 빚도 갚아주고 도박장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해준 분이 바로 네 장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세상 하직해라. 어?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면 그냥 살질 마.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아우, 아파요. 아프다고요. 남편은 죄송해하긴커녕 자신을 계속 내려치던 시어머니 핸드백을 막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시아버진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 남편을 후드러 패며 계속 끌어내셨어요. 널 키우느라 흘린 우리 피눈물이 아깝다 이놈아. 나와. 당장 나오라고. 사부인,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저희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네 앞에서 죄인만 되는구나. 결국 그놈은 발악을 하며 시부모님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엔 보안 요원들까지 달려와 그런 두 분을 도왔죠. 시어머니 핸드백에 잘못 맞아 그놈 머리에선 피도 줄줄 나던데 정말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죄송해서 그저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놈이 사라진 후 한참 뒤에야 시부모님이 다시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하시다 조의만 마치고 물도 한 잔 드시지 않고 돌아가셨죠. 아빠,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많이 속상하셨죠? 그래도 저 앞으로는 저희 애들이랑 엄마랑 같이 잘 살아 보일 테니까 더 속상한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저는 아빠를 납골당에 모시며 죄송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그렇게 아껴줬던 아빠의 마지막까지 누를 끼친 남편에게 크게 분노했었어요. 악만 남은 전 어떻게든 더욱 유리하게 이혼하려 소송에 목을 맸죠. 그 결과 전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도박에 미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바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양육비 일시불과 위자료까지 다 해서 2억이 넘던 전세집 보증금과 제 앞으로 남은 재산 모두 제가 가져오길 요구했었고 치열한 싸움 끝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어차피 전세집 보증금 중 절반 이상은 원래 제 돈이기도 했고요.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던 날 진심을 담아 충고해줬어요. 난 지금도 아빠 장례식 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그래도 당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 충고할게.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서 입원하든 어떻게 하든 그 도박 끊어. 당신이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거긴 지옥이고 그 지옥은 결국 당신을 흔적도 없이 집어 삼켜버릴 거야. 정신 차려. 그동안 수도 없이 애원하고 화를 냈던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남남이 된 후 시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절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곤 3천만 원을 제게 건네셨어요. 전 괜찮아요. 두 분 이제 남은 노후 자금도 없으시잖아요. 돌아가신 사돈 어른이 갚아주셨던 용진이 빚 있지? 그거에 앞으로 애들 잘 키워달라는 마음으로 더 보태서 주는 거다. 네가 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용진이 위해 애써준 거 잘 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애들 잘 키우고 살렴. 정말 미안하다.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작별 인사를 마친 뒤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등을 보고 참 많이 울었죠.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고 전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엄마와 전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빠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생 부부도 자주 친정에 오고 있죠. 우린 그렇게 서로 똘똘 뭉쳐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걱정되어 한 번씩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 두 분께 듣기로 전 남편은 결국 완전히 도박에 미쳐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다 용진을 포기했다. 더는 우리 손을 떠났어. 또한 시부모님도 시누이들도 결국엔 전 남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계속 빚을 내서라도 돈을 빌려달라던 전 남편을 설득하길 시부모님도 포기하신 거죠. 두 분은 최근 자꾸 돈을 요구하며 찾아오던 전 남편을 피해 마트를 접고 이사까지 가셨어요.
시부모님을 걱정한 두 시누이가 이사 비용을 보태 첫째 시누이네 근처로 두 분을 이사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 시누이 내외가 두 분을 잘 챙기고 있다고 해요. 두 분은 마트를 정리한 돈으로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을 차릴 계획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전 남편의 도박 중독은 전 남편 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전 남편을 생각하면 가끔 나도 모르게 연민이 차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전 남편과 엮였다가 아이들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 순 없는 노릇이니 저는 저와 아이들의 인생에서 전 남편을 철저히 배제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전 아이들과 저희 엄마를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도박의 무서움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예요.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도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연들에 제 사연을 보태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도박은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닌 주위 사람들 모두를 절망케 하는 무서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박은 자신이 원치 않는다 해도 한 번 손대면 끝없이 수렁에 빠지게 하는 지독한 존재이니 자기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위험한 존재는 항상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